전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11번째 시간입니다. 전남편 살해 사건의 고유정, 또 아파트 방화, 흉기 살해 사건의 안인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장대호,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오원춘. 이름만 들어도 아마 모두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희대의 살인 범죄자들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마 모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사건의 범인인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모습과는 거리가 먼 주민등록증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무거워요. 잠깐만요. 어깨 좀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하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범죄자들인데요. 정말 공통점이 모두 다 신상이 공개가 되었어요. 사실 오늘 주제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지금 지난해 9월 그 스토킹 여성 살해 사건의 범인인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도 똑같은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과연 신상 공개의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의문인데요. 근데 의외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개인에게는 초상권, 그 얼굴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초상권 등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 헌법 27조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죄가 있다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데 심지어 아직 그 전인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는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겠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또 재범 방지, 그다음에 범죄 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큰 경우에 피해자 신상 공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상 공개 제도의 도입 배경, 또 그 기준, 또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뉴스를 보면서 항상 화가 났거든요. 저런 왜 공개해야지 하면서 그냥 무작정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1번 질문하실까 봐 미리 자르고 가겠습니다. 늘 해온 대로 문제부터 하나 드리고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루는 주제가 신상 아닙니까? 신상. 그렇죠. 또 그렇다면 그 신상은 과연 신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막연히 신상이라고는 하는데 그 신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신상이 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봄 시즌이 좋죠. 인터넷에 보면 신상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일단 대략 유추해 보시면 신상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이름과 성별, 나이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셨습니다. 얼굴?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 이름, 나이 이걸 신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정보네요. 그러면 이 신상 공개 제도는 언제부터 이렇게 도입이 된 건가요? 과거에는 어떤 그 인격권,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념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신상이 공개돼서 보도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경찰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내부 규정을 두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2004년에 유영철 사건 아시죠? 그다음에 2006년 정남규 사건 아시죠? 희대의 연쇄 살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 대형 강력 사건이 빈발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009년 강호순 사건 아시죠? 기억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년 후인 2010년에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에서 피의자의 아까 말씀드린 신상, 네.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또 공개가 되고 또 누구는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신상 공개에 관해 신상 공개를 규정한 법률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살인이나 특수 강도 등 특정 강력 범죄여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요건이고 두 번째는 증거가 충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재범 방지, 그다음에 범죄 예방 이런 세 가지 요건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지만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 범죄니까 대상 범죄가 특정 강력 범죄가 아닌 강간, 그다음에 한참 문제되었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성폭력 범죄라는 점. 그다음에 아까 특정 강력 범죄와는 달리 어떤 범행 방법, 그 잔인한 범행 방법이나 또 결과가 중한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번 이기영 사건의 경우에 이기영이 일단은 19세 미만 청소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를 2명이나 살해했고 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고 또 자백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가 돼서 알 권리를 보장할 공익상의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범죄들 보면은 그 폴리스 라인에서 공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뭐 주민등록증 사진이 먼저 공개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공개가 됐을까요? 현재와 전혀 얼굴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일단 관련 법에서 얼굴을 공개한다고만 규정을 해놨지 그 얼굴을 언제 찍은 사진을 공개해라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6개월 막 그런 게 그런 없나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근데 그렇다면 보통 이제 보통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구속이 되면 그 수사기관에서 경찰에서 바로 사진을 찍거든요. 그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목걸이 같은 거 차고 이름하고 수번. 심지어 어떤 경우는 뒤에 그 줄금 있어가지고 신장이 몇 센치까지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줄금 부분은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다만 지금도 구금이 되고 나면 향후 그 수용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진을 찍거든요. 그것을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머그샷이 현재의 사진에 가장 부합하겠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법무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유권에서 그랬습니다.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머그샷을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해야 된다. 이것도 동의가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왜 머그샷이라고 할까요? 그 머그에는 손잡이가 있는 큰 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속어인데 얼굴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러면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 대안이나 뭐 개선점 같은 거를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히 얼굴이라고만 했지 어떤 시점의 얼굴 사진이라고는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소속 송원석 의원이 그 기존 법률 두 개에 관한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공개할 때는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뭐 6개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놨지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요. 이게 꼭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일반 국민 입장이지만 또 어떻게 법조인이시니까 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신상 공개
제도야말로 어떤 사익, 피의자의 권리, 네. 그다음에 공익, 국민 일반의 권리가 충돌되는 전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과연 개인의 권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권 등 사생활 보호, 그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게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러한 권리를 무한정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그 개인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했을 때 그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공공이익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그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피의자 신상 공개가 이미 운용 중에 있잖아요, 제도가. 그러면 그 제도가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 현황 그 세 가지 점의 면에서 그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좀 풀어서 네, 이제 풀어서 근데 또 풀어서 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길게 해 주세요. 뭐 우선 개인의 권리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전제돼서 헌법에도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그 다음에 공공복리, 아까 공공이익이죠.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공의 이익입니다. 첫 번째는 재범 방지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가 나중에 출소할 수도 있겠잖아요. 형기를 마치고 이제 그 말씀은 결국 언젠가 뭐 감형이 된다든지 또 무기징역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사회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을 알려놔야 또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범죄의 일반 예방적 측면입니다. 일반 예방이란 건 뭐냐면 그 범죄자뿐이 아니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사람의 피의자, 이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형벌의 기능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형벌의 가장 원시적 기능은 보복이나 응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갈수록 민주화되면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장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형벌이 갖는 그 기능이 좀 도외시됐던 면도 있거든요. 사실 그 응보나 보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처벌의 한 방법이 또 공개일 수도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이기영 사건의 경우에는 여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의 수색 과정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여성의 DNA가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기영의 현재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여죄 수사할 수 있는 어떤 한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익상의 필요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도의 현황입니다. 실제로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법률로서.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5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만큼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고 법까지 만들어둔 마당이라면 그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가장 최근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다뤄서 그런지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 제가 뭐 늘 드라마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그 도입 배경과 기준 또 문제점 이에 따른 대안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피해자 신상 공개에 있어서 사익과 공익이 충돌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우리가 염두해야 될 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